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균변입니다. 지난 9월 18일 날 정말 온 국민의 마음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아프게 했고 슬프게 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되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이제 50대 이춘재라는 사람인데요.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걸로 밝혀졌죠. 그 수감되어 있는 이유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돼서 재판을 받은 게 아니라 이와 별도로 94년이었나요? 네. 94년에 그 본인의 처제를 청주에서 성폭행 후 잔인하게 살해한 범행으로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고 무기징역으로 지금 수감 중인데요. 지금 뭐 모두가 알다시피 이 사건의 공소시효 자체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힘을 모아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또 다른 희대 연쇄살인마 유영철 있죠. 유영철이 그 연쇄살인으로 체포됐을 때 이 화성살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동종 범죄 중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도 인정을 한다. 뭐 인정을 지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때 유영철을 체포했을 때 동종 미제 사건에 대한 해결도 경찰이 이제 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프로파일러 통해서 의견을 물어봤을 때 그 자기가 장담하건대 범행은 거기 이 정도 되는 사람 멈출 수 없다. 범행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두 가지다. 죽었거나 아니면 다른 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그 후자에 해당하는 사례가 되었죠. 그리고 이런 분석은 전문 프로파일러 분들께서 많이 하셨어요. 조사가 오늘 일자로 오늘 9월 23일인데요. 오늘 일자까지 3차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담당 수사관들이 부산교도소로 내려가서 직접 수사를 하게 됐죠. 뭐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사실 강제 수사권은 없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수사를 해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춘재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조사에는 응했죠.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원래 원점으로 돌아와서 1차에서 10차 크게 보면 그중에 모방범죄도 있긴 하지만 1차에서 10차부터 살인사건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범죄 같은 경우는 화성 부녀자 연쇄살인이라고 이렇게 명명되어 있잖아요. 피해자가 전부 여성입니다. 그리고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친 범행이 일어났는데 피해자들의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13세부터 71세까지. 물론 그중에 13세였던 8차 범행 같은 경우는 모방범죄로 나중에 밝혀지긴 했었으나 그 모방범죄 8차를 빼놓고 9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피해자들의 나이 연령대가 매우 다양하고 그 모방범죄를 빼도 그 제일 어린 피해자는 14세도 있는 건 네, 맞죠? 14세도 있죠.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을 다 성폭행을 합니다.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중범죄인데요. 86년도에 4건의 범죄가 있었고 87년도에 2건, 88년도에도 2건, 90년도에 1건, 91년도에 1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이 살해 방법이 1,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액살이라고 해가지고 목을 손으로 이제 강하게 눌러가지고 이제 죽이는 그런 형식이었고 그 다음 나머지 범죄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교살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역시 또 목을 졸라가지고 숨을 끊어지게 하는 이게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범죄고 또한 그 살해 방법과 그 스타일, 그 패턴이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에 일단 모방범죄가 밝혀지기 전까지 가해자가 딱 한 명이라고 이제 뭐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특정을 하고 있었었죠. 그리고 이게 1차에서 10차를 보면 저희가 지금 도표에서 나온 것과 같이 8차는 이제 모방범죄로 판단이 됐고 진범이 잡혔죠. 현재로서는 우리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춘재의 DNA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5차 범죄, 7차 범죄, 9차 범죄예요. 이 중에 속옷에서 나온 DNA들이 일치를 한다고 하고요. 다만 5차, 7차, 9차 중에 그 어떤 보도는 뭐 2건이 나왔다, 어떤 보도는 두리뭉실하게 전부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도 뭐 국가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기자분들이 통해서 확인된 언론 보도들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는 건데 DNA가 속옷에서 나온 분명히 사건들이 5차, 7차, 9차 중에 있죠. 그렇죠, 있죠. 이게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범죄라고 하면 그 당연히 뭐 그건 기소나 유죄에 무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DNA가 속옷에서 발견이 됐다는 건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피해자 간에 공통분모가 없잖아요. 5차 피해자 같은 경우는 당시 나이가 18살, 7차 피해자 같은 경우는 54세, 9차 피해자 같은 경우는 14살. 언론에 보던 2건이 맞다고 하면은 이분들이 공통분모가 없는데 이 2건 속옷에서 이춘재 DNA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확률적으로 그리고 2건이 속옷이고 1건은 속옷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살해됐고 그 현장에 있던 유류품에서 DNA가 나왔다는 거는 균변 얘기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5차, 7차, 9차는 만약에 이춘재가 부인을 하더라도 기소하고 그 이후에 유죄 판단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료가 됐습니다. 마지막 10차 범죄가 91년 4월 3일에 있었고요. 이 당시 형사소송법은 안타깝게도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이었죠. 그래서
2006년 4월 2일에 공소시효는 완료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살인죄에는 공소시효에 기한이 없는 걸로 한정이 없는 걸로 개정이 되었죠. 그러면서 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 그런 논의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공소시효 부분을 이 사건에 한해서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이론상으로는 가능은 합니다. 사실. 가능하죠. 근데 간략하게 얘기해드리면 형법상 소급입법 금지라고 해서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이나 그 범죄와 관련된 공소시효 등과 관련해서는 과거로 이제 소급해서 입법하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리하게 과거에 법이 없었을 때 죄가 안 됐던 것을 추후에 이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처벌을 한다거나 원래 공소시효가 완성됐던 그렇죠. 건데 공소시효를 없애서 불리하게 처벌을 한다거나 그런 걸 금지하고 있죠. 유일하게 이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소급 입법이 이뤄진 경우가 이제 5.18 특별법. 그죠. 전두환의 그 5.18 학살 사건에 대해서 내란죄 등을 적용해서 그건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진정한 소급 입법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사실은 그 학문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여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요. 과연 이 사건만을 위해서 국회가 또 다시 지금 안 그래도 싸우고 맨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싸우느라고 지금 뭐 밀린 법안들도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판국에 여야가 갑자기 힘을 모아서 이걸 한다는 걸 저는 뭐 국회의원들한테 기대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게 또 쉽지도 않고요. 그렇죠. 처벌은 못 합니다. 다만 그래도 한 가지 제일 큰 의미가 있다는 건 그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93년 1년도에 결혼을 했다는데 91년도에. 네, 93년도에 부인이 폭행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못 견디고 집을 나가니까 아무도 없는 그 집에 당시 21살이던 처제를 불러가지고는 수면제를 먹이고는 그 청주였죠. 청주 사건이죠. 그래가지고는 강간을 한 것도 모자라서 증거인멸을 위해 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복역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어요. 원래는 1, 2심에서 사형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맞아요. 확정됐죠. 감형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모범수로서 아주 얌전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노리는 게 뭐냐?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가석방. 무기징역이 선고된 형 같은 경우에 20-30년 정도 이제 형을 살고 나면은 그 가운데서 뭐 모범적으로 이제 그 수감 생활을 했던 재소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석방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이론상으로는 무기징역 선고받은 이제 재소자 중에서 20년이 넘으면 가석방 심사 대상은 되죠. 대상이 되죠. 네. 네. 제가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 더 여쭤보자면 지금 어쨌든 20년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실제 법무부에서 가석방으로 내보내주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있고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재량행위다 보니까 결국 가석방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시혜적인 조치잖아요. 시혜적인 조치인데 이미 이제 DNA가 이렇게 3건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중 뭐 2건이 이렇게 속옷이라던가 일치가 돼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형사적으로 처벌은 못하지만 범죄 사실 진실 규명은 어느 정도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가석방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이춘재가 부인을 하고 있답니다. 삼찰 조사 동안에. 네. 네.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이춘재가 응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응하는 이유는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 자체를 즐기고 있고 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밀로 했는데 어떻게 이걸 발견했을까 그거에 대한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뭐 전혀 반성의 기미는 양심의 가치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교도소 이감 얘기도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경기 남부경찰서에서 부산 교도소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가까운 이제 안양 교도소로 이감을 해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조사를 좀 더 심층적으로 왜냐하면 진짜 실체적 진실을 밝혀가지고 유족들이 적어도 내 가족을 죽인 그놈이 누군지는 알게 해주는 그런 의무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가석방을 막기 위한 그런 어떤 또 필요적 의무. 형사분들의 정말 본인의 업무를 다 하고 싶으신 열정 때문에 그 이감이 논의 중이다. 아직 근데 법무부의 요청은 아직 안 한 상태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사실 정말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 희생자분들 그리고 유족들의 찢어지는 마음 어떻게 저희가 감히 짐작할 수 있고 뭐 그걸 위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늘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정말 영구미제로 남을 뻔했던 사건인데 이렇게 오랜 기간 뒤지만 진실이 밝혀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춘재한테 그런 거 기대할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 그런 인간 아니지만 마음을 조금이라도 고쳐 먹어서 5차, 7차, 9차 말고도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도 다 좀 실체 진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백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정말 피해자들의 사람의 탈을 쓰고 태어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는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족분들 같은 경우에 진범이 밝혀짐으로써 마음에 조금의 위로가 되셨기를 조금이라도 그렇게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말 많은 경찰관 분들이
물심양면으로 고통을 받으셨고 심지어 이 사건을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하는 그 열의가 너무 높아서 당시 이제 수사 기준을 이제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했던 분도 계시고 그래서 또 징계를 받으시고 또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경찰관 분들도 계세요. 이 당시에 담당 형사님들은 지금 다 은퇴를 하셨는데 지금도 그게 한이 돼서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정말 목이 메어서 말을 못 하실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고 그 담당 수사관님들 그리고 이 수사에 동원되셨던 모든 경찰관 분들한테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춘재 사건은 향후 결과가 또 밝혀지는 게 있고 또 저희가 법리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또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또 저희가 하겠습니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Rent a car you can't afford. Put on a song that we both know. Let your hair out in the wind. Put the pedal to the floor. Flame your light, take a smoke. Put your broken rip off. Wayfarers on. Doesn't matter if the sun goes down. We'll still be up, still be up. Don't care about the place we